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두 번째 순방국인 이집트에서 정상 외교를 이어갑니다.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부터 또 카이로 대학 연설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이번 중동 순방으로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는 한편, 다카이시 사나 일본 총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독감 유행에 환자 수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들 근심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독감과 함께 겨울철 조심해야 할 감염병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이틀 연속 하락한 코스피, 오늘은 좀 크게 반등하고 있네요. 네, AI 거품 논란이 컸던 국내 증시가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의 영향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3.2% 급등하면서 4,0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5,17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7,62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1조 3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엔비디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호실적에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투톱이 급등합니다. 삼성전자가 5.6% 급등세, SK 하이닉스도 4.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네, 코스닥 지수도 다시 9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2.4% 오름세로 892선입니다. 이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외국인이 66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143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212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종목 모두 강세 기록 중입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아진 펩트론이 오늘도 상승폭이 제일 큰데요. 7.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띌까요? 네, 오늘 엔비디아의 날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또 가이던스까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자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쪽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단이 모두 오름세입니다. 더불어서 전선주까지 상승하는데요. 전선주는 AI 데이터 센터 확장과 전력 인프라 확충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도 받고 있습니다. 예. 강달러 흐름 속에 원달러 환율도 계속 요동치고 있던데요.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이 1,467원에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1,468원입니다. 달러 강세 구간이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가 현재 1,691원, 엔화는 933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밤에 이 소식에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어젯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좌초가 됐어요.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고요.
네, 사고 당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이 타고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다행으로 모두 구조됐습니다. 예. 사고는 어제 저녁 8시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장산도 인근에 있는 무인도를 들이받아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3시간 10분 만에 구조가 완료됐는데요. 배가 부딪힐 당시 충격으로 27명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여객선은 사고가 발생한 지 9시간여 만에 이 목포 사막부두에 무사히 입항했고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항해 책임자가 수동 운항이 필요한 협수로 구간에서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 항법 장치 운항을 맡긴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동 항법 상태에서 변짐, 방향 전환 시기를 놓치면서 선박이 무인도와 충돌했고 결국 선체 절반가량이 섬 위로 걸터하는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아, 네. 해경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또 1등 항해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관제센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초 신고 시각도 엇갈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이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현장을 통제하거나 상황을 알려주는 승무원도 없었다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네. 이 한 승객은 배가 섬에 얹혀져 있는데 이 승객들이 뱃머리에 모여 있는 동안에도 선내 방송은 한참 후에나 나왔다면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인데도 모여서 기다리라는 방송이 전부였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요. 승객들은 여행길에 악몽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네. 우리 참 큰 사고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아찔할 수밖에 없는데 수백 명의 이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이나 하고 있었다니요.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 크게 반등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관심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장기 투자자들 세제 혜택 주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요. 네, 최근 코스피 5천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장기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라 주문을 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어제 구윤철 부총리 입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해서 소액주주들이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와 같은 과거의 장기 투자 세제와 비교해 혜택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검토하겠다 덧붙였는데 당장 올해 시행하긴 어렵겠지만 시행도 서두르겠다 강조했는데요. 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며 내년 이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3년 이상 보유한 개별 주식의 배당소득에 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 제도가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하고 일정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 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일정 기준이 넘는 금융기관 지분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니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그 부총리는 완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정책까지 뒷받침되면 이 시장의 이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지금 시장에는 이 악재와 호재가 좀 혼재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AI 거품론과 원달러 환율 불안 등으로 시장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이 변동성 지수 정점 수준인 40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예. 또 여기에 미국 경기 부진을 보여주는 지표까지 잇따라 나오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증시 이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서만 10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불과 13거래일 만에 올해 월간 최대 순매도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출렁이던 증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나온 엔비디아의 전례 없는 호실적에 다시 날아오르고 있죠. 네. 실적 발표 이후 컨콜에서도 젠슨 황 CEO는 그간 AI 거품론에 불을 지폈던 이 순환거래 이슈부터
풋옵션을 건 마이클 버리의 AI 수익 부풀리기 논란까지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말해 시장의 우려를 단숨에 잠재웠는데요. 네. 덕분에 오늘 국내 증시는 고용 경계 심리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효과로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들의 투심이 회복되면서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타이틀을 되찾아왔고 예.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한 상승 탄력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 호황을 누리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야말로 효자 중 효자죠.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부족하지 않은 요즘인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큰 손들이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들의 경제 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서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보다 3.6% 3조 원 늘어난 86조 5천억 원 거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닌 게 최근 기업들 실적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예.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주까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해 봤더니요. 합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7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년 새 30% 넘게, SK하이닉스는 이보다 배로 많은 60% 넘게 늘면서 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법인세 수입 전망치를 87조 5천억 원으로 제시해 정부 전망보다 1조 원 높게 잡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산업별로 온도차가 있고 인공지능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예. 때문에 반도체에 올인하다시피 해 올라타 있는 우리 경제가 정부 재정에 시차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또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가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또 언급했습니다. 예. 배터리 제조는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다면서 이 노동자들을 나가라고 한 건 멍청한 짓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고 이들 없이는 대규모 신규 투자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선 수천 명의 숙련된 인력을 데려와야 하고 이들이 미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길 원한다고 말했는데 조지아주 사태 이후에도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했다 재차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에 반대하는 이 강성 지지층 마가를 향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다만 공장 건설과 인력 교육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는 다시 되돌려 보낼 거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이런 가운데 곧 발표될 것 같았던 반도체 관세는 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고유 관세를 부과하면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도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데다 또 연말을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거란 분석인데 당국은 반도체 관세가 언제쯤 도입될지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초과 근무를 했을 때 그 시간을 자기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고요. 네, 이 수당 루팡들 줄줄이 걸려들었는데요. 네. 이번 감찰에서만 총 14건 32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 시간에 청사 외부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나 허위로 적었다고 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86시간 금액으로는 110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공무원은 휴일에 청사에 출근
부분에 출근 시간을 찍어놓고 마찬가지로 밖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했는데 예. 황당하게도 맞벌이라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선처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대놓고 급여가 적어서 그랬다 당당하게 말한 사람도 아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고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사정에도 행안부는 얄짤없이 중징계 처분을 비롯해서 부당 수령한 수당의 5배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는데요. 네. 남들도 다 하는 건데 하는 일은 아니란 생각이 이렇게 몇 배로 커져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총파업에 들어갔죠.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섭니다. 현재 저희 스튜디오 근처 국회의사당역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서울과 인천 등을 시작으로 이달 21일과 내달 4일 5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나섭니다. 수개월에 걸친 학비연대와 교육부의 교섭이 결렬되면서인데 이번 파업으로 학교에서는 급식을 빵과 우유로 대체하는 곳도 아이고. 있고요. 네. 늘봄 교실이나 유치원 중단 단축 등으로 돌봄에도 공백이 생기겠습니다. 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체식과 함께 교직원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양측은 추가 교섭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하와 영상을 오가는 날씨에 도로 돌발 소식이 많습니다. 엔진 오일과 타이어 등 차도 겨울철 대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먼저 호남선지선 대전 방향 계룡 부근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타이어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또 같은 지점 갓길에선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도 수습 중인데요. 현재 큰 정체는 없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많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도 남상주 부근으로 속도 줄이는데 내서 4터널 1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어서입니다. 이 밖에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곤지암 부근으로는 2차로와 갓길에 작업 때문에 밀려 지나고 호법에서 모가 사이로도 다시 정체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오가시기 오늘 종일 답답한데요. 서울 쪽은 수원 부근과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사이로, 부산 방향은 죽전과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한 번에 12km 구간 크게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FA 시장 소식부터 좀 살펴보면요. 오늘 오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네. 강백호 선수가 한화 이글스와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핫 이슈입니다. 네. 지금 가장 아마 많은 야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핵폭탄 소식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열렸던 2차 드래프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안치홍 선수 그리고 이제 이태양 선수가 각각 이적을 하면서 네. 한화 이글스 측에서는 샐러리 캡의 여유가 좀 생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강백호 선수에게 강백호 선수가 원하는 정도의 규모로 계약 금액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 네. 그러면서 어젯밤 극적으로 좀 계약 자체에는 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 예. 계약 조건이 아직 오피셜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4년 총액이 100억 원을 육박하건 혹은 그 이상으로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 강백호 선수가 올 시즌 도중에 이 파라곤 스포츠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메이저리그 도전의 의지도 좀 불태우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원래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2차 드래프트로 인해서 한화의 샐러리 캡이 여유가 생기는 변수가 생기면서 아마도 이 강백호 선수를 막판에 정말 좀 극적이지 않았을까 한화 입장에서는 네. 눌러 앉히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한데 이제 한 가지 한화 입장에서는 이 강백호 선수의 수비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뭐 예. 우익수, 1루수, 심지어 뭐 포수까지도 강백호 선수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정해진 안정적인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화 입장에서는 외야가 이미 저기 뭐 다른 최은성 선수도 있었고 문현빈 그리고 포수엔 최재훈 선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교통 정리를 좀 어떻게 할지가 이제 남은 손혁 단장 그리고 이제 김경문 감독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강백호 선수와 함께 최대어로 꼽히던 박찬호 선수. 네. 지난주에 저희가 기아의 박찬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산 베어스로 이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FA 판도가 어디로 튈까요? FA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좀 빅네임들의 사인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준척급 선수들의 계약이 빠르게 발표가 되거든요. 네. 두산 같은 경우도 이 18일에 박찬호 선수와 계약을 이제 4년 총액 80억 원의 계약을 마치자마자 네. 곧바로 이 내부 FA 외야수였던 조수행 선수와 또 4년 총액 16억 원의 계약을 마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산은 사실은 그 전까지 내야수들이 굉장히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뭐 손시현, 김재호, 박영민. 그런데 최근에는 전부 다 팀을 떠나면서 네. 이 젊은 내야수들의 성장이 좀 더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두산은 박찬호 선수가 당장 주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젊은 내야수들의 멘토 역할을 좀 해주기도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이 홍건희 선수가 옵트아웃 즉 이 잔여 계약 파기 권한을 발동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건희 같은 경우는 다른 FA 선수랑은 달리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구단에서는 더 적은 출혈로 홍건희 선수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홍건희 선수를 원하는 구단도 많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FA 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2차 드래프트에도 많은 네. 관심 쏠렸는데 베테랑들 대거 이동이 눈에 좀 띄었어요. 과거에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유망주들을 조금 수집하려는 구단들의 네, 행보가 네. 있었다면 최근에는 베테랑 선수들에게 좀 뭐랄까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일단은 1라운드 1순위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가 안치홍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한화에서 안치홍 선수를 데려가게 됐고 예.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2순위로 한화이글스의 이태양 선수를 또 데려가게 됐거든요. 네. 아마 이렇게 되면서 한화이글스는 좀 샐러리 캡에 여유가 그렇죠. 생기는 상황이 됐고 네. 그 외에는 또 이제 보시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NC의 이용찬 사실은 이 두산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니까 네. 친정팀으로의 복귀라는 이제 결과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FA 계약을 체결했던 임기영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뭐랄까 현재 FA 신분이었던 이태양, 임기영 이런 선수들이 팀으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2차 드래프트가 그런 취지로 최근에는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았고요. 네. 구단별로 보면은 키움 히어로즈가 가장 많은 4명의 선수를 지명을 했고요. 예.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3명의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팀당 최대 많게는 5명까지 지명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좀 특이한 점이라면은 NC, 한화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의 선수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2차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지명하게 되면은 원 소속팀에 보상금도 내줘야 되고 의무 등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한화나 LG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수들을 밀어낼 만큼의 매력적인 자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예. 반대로 한화는 오히려 아까 말했던 안치홍, 이태양 선수를 비롯해서 4명의 선수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강백호 혹은 뭐 최근에 워낙 한화가 공격적인 FA 영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2차 드래프트에서의 선수 이동이 또 새로운 FA 영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내년 3월 WBC 앞두고 이 평가전을 가진 야구 국가 대표팀은 네.
마운드 고민이 좀 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타선에서는 송성문이라든가 안현민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일본 투수들을 상대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김주원 선수를 비롯해서 예. 그런데 이 마운드는 조금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연령이 이번 대표팀이 21.1세 굉장히 젊은 젊어요. 투수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고 구속이 시속 150km를 넘나들 정도로 빠른 볼 위주의 투수들을 대거 발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고자 데려갔는데 이 특히나 일본과의 도쿄돔에서의 두 차례 경기에서는 이틀간 무려 21개의 볼넷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당 뭐 10개 넘는 볼넷이 나온 셈이고 네. 특히나 2차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허용한 7실점 중에서 4점이 밀어내기 볼넷이었습니다. 하하, 네. 이 사실은 야구에서 밀어내기 볼넷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상대 타자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우리가 자멸하는 그렇죠.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못해서 내준 점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똑같이 이제 주자들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1차전에 사사구가 11개 그리고 2차전에서도 볼넷이 12개였거든요. 아하. 2차전 선발이었던 정우주 선수가 3이닝 동안 볼넷 하나 그리고 2이닝을 볼넷 출루 허용 없이 무실점으로 막았던 박영현 외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투수들이 제구난에 시달렸다. 예. 다가올 이제 3월에 열릴 WBC를 앞두고 류지현호가 좀 직면하게 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베테랑 투수를 뭐 데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올해 마지막 A매치 가나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네. 중원 조합이나 좀 불안한 뒷문 이런 풀어야 될 숙제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가나와의 경기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대표팀이 원했던 2포트 수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 볼리비아전과 비교했을 때는 또다시 또 3백 전술을 들고 나왔었고요. 네. 베스트 11 중에 8명이나 바꿨습니다. 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소위 말해서 이 공수의 핵심 선수들을 빼고는 모두 바꾸면서 아직까지 좀 다양한 실험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문제는 뭐 실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에 따른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좀 많거든요. 네. 전반 중후반까지 가나 대표팀을 상대로 유효 슈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네. 오히려 이 가나 선수들이 이제 득점을 성공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네. 옵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에 이태석 선수의 A매치 데뷔골이 나온 이후에 또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조금 물꼬가 트이나 했는데 이 황희찬 선수가 잘 얻어냈지만 실축했어요. 예. 좀 아쉬웠어요. 아쉽기도 했고 네. 그 이후에 또 후반 40분에 가나가 또 득점을 합니다. 근데 네. 이번에도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끝까지 1대0 리드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지만 두 번의 실점 네. 상황이 있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공격을 만들어내는 빌드업 과정이 사실은 가나 대표팀에서 주축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평이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홍명보호가 이제 실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예. 대표팀이 이제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플랜 A를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는데요. 최종 준비 뭐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제 3, 4월 정도부터는 이제 대표팀 이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선발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전술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윤곽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 홍명보호가 보여주고 싶은 명확한 컬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땐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기는 축구를 구사한다. 이기는 어떻게든 이기긴 한다라는 게 이제 물론 특히나 이런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는 좋습니다만 네. 이 가능성이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2포트에 들어가긴 됐습니다만 지금 3, 4포트에 오히려 이 유럽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는 네. 팀들이 만만치 않은 팀들이 예. 많이 있거든요. 뭐 네. 이탈리아나 폴란드 같은 팀이 지금 3, 4포트로 갈 상황이다. 네.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홍명보 감독이 이런 유럽이나 남미의 강호들을 상대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필승 전략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은 시간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계 최고를 잡아하는 안세영 선수가 이제 약 3주간 휴식을 끝내고 호주 오픈에 출격했다는 소식인데 네.
여기서 만약 우승하면은 시즌 10관왕 그렇죠. 개인 최다 우승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2023년에 안세영 선수가 9승을 올렸기 때문에 네. 이 여자 배드민턴의 신기록을 안세영 선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본인의 기록을 경신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일단은 이번에 열렸던 이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타이 기록까지는 세웠고 돌아오는 11월에 열리는 호주 오픈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12월에 열리는 월드 투어 파이널스 왕중왕전에 가까운 이 두 대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는 이미 이제 뭐 타이 기록까지 전설에 다 가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남자 배드민턴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모타 겐토 선수가 지난 19년에 11번째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아하. 2019년도에. 그래서 예. 이 모모타 겐토 선수의 타이 기록을 한번 경신해 보는 게 어떨까,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안세영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은 안세영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기록을 서승재 그렇죠. 김원호조가 가져가고 있잖아요. 예. 서승재 김원호조가 마찬가지로 또 우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벌써 10번째 우승을 따내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서승재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는 진용 선수와 호흡을 맞춰서 또 태국 마스터스를 우승했기 때문에 네. 서승재 개인으로만 봤을 때는 벌써 11번의 우승 따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모모타 겐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이 서승재 김원호조도 지금 두 대회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새로운 우승에 새로운 역사에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보다도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억울한 소식인데 네. 우리 시간 지난 17일에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이 심판 실수로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쳤다고. 참 이게 국제 대회에서 이런 어허.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예. 이 17일에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매스 스타트 여자 부분 결승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를 항상 이 심판진이 치잖아요. 네. 그런데 두 바퀴가 남은 상황에서 이 종소리를 종을 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두 그룹을 달리던 선수들은 마지막 바퀴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네, 스퍼트를 네. 올려버렸고 예. 결승선 통과하고 세레머니까지 해버렸죠. 예. 그런데 한 바퀴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 네. 반면에 어떡하죠? 이 거리를 두고 뒤따르던 후위 그룹의 선수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한 바퀴를 정상적으로 도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박지우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끝까지 남은 바퀴를 돌아서. 집중을 네. 한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16바퀴를 심판에게 흔들리지 않고 잘 뛰어서 금메달을 땄는데 네. 이후에 심판진이 한참 동안 상의하다가 15바퀴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버립니다. 이상해요. 네. 이거는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네. 발생한 일인데 오히려 엄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요. 결과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박지우 선수는 단숨에 1등에서 10위까지 원래 베스트 스타트라는 종목이 좀 마지막에서 극적으로 바뀌는 종목이다 그렇죠. 보니까 마지막에 이 페이스를 올려서 성공적인 레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0위로 쳐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억울합니다. 나왔거든요. 네. 네. 특히나 이 월드컵 대회는 그냥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던 것이 다가오는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예.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진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빙상연맹에서도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판정이 뒤집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박지우 선수에게 너무나도 큰 불운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AI도 이런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자고 일어나면 그냥 순위가 바뀌고 있는 프로배구 남녀부 소식 살펴볼까요? 정말 사실은 이 흥국생명이 작년에 우승했고 정관장이 준우승을 했는데 네. 이 두 팀이 하위권으로 쳐졌고 그리고 예. 심지어 시즌 개막전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기업은행이 최하위에 예.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소영 선수의 부상 이후 퇴단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결정적일 것 같고 예. 반면에 또 하나의 우승 후보로 꼽혔던 도로공사가 독주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모마, 타나차 그리고 이 국가대표인 강소희 선수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굉장히 좀 강력한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도로공사의 선전까지는 많은 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페퍼저축은행이 그 뒤를 따를 거라고 예상한 팬들은 어허. 많지 않을 거예요. 예. 페퍼저축은행이 지금 이 도로공사를 바짝 쫓는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이 일본 출신의 미들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시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페퍼의 미들블로커는 장위 선수가 있었는데 아시아 쿼터로 장위 선수가 이제 중국으로 떠나면서 좀 긴급하게 시마무라 선수를 대체로 영입을 했는데 네. 정말 뭐랄까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죠. 특히나 이 시마무라 선수는 높이도 높이입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이동 공격과 이런 것들을 다양한 옵션을 팀에 선사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평이 또 있고요. 네. 남자부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당시는 양대 독주, 양대 체제였거든요. 양강 예. 체제였는데 네. 10년 전이었죠. 2016-17 시즌 이후로 남자부 우승은 현대 아니면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네. 현대가 3번, 대한항공이 5번이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호. 현재 KB 손해보험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희한하게 이 경민대학교 체육관만 오면은 잘하고 있는 KB 손해보험인데 네. 이번 시즌도 경민대학교 체육관 1년 더 사용하게 됐는데 그 때문인지 지금 1위를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나경복, 야쿱, 임성진으로 이어지는 아웃사이드 히터진이 공수를 모두 갖춘 굉장히 좀 탄탄한 전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황태기 세터를 중심으로 한 빠른 배구, 최근 이제 해외 트렌드와도 부합하는 빠른 배구도 좀 돋보이고 있고요. 네. 하지만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도 만만치 않은 것이 대한항공 지난해 전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남 감독의 용병술도 돋보이고 있고요. 예. 현대캐피탈이 지난 시즌 트래블을 했습니다만 다소 이 주전 세터인 황승빈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예. 모습이 있어서 에이스 허수봉 그리고 어느덧 35살이 된 레오 선수가 얼마만큼 기량을 이어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포츠 하디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또 라디오와 팝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그것을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그토록 아끼던 반지가 가뭇없이 구멍에 떨어졌다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뭇없이는 어떤 뜻을 나타낼까요? 가뭇없이에서 가뭇은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알던 것을 아주 잊어 찾을 길이 감감하게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리고 가뭇없이는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를 뜻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예문은 아끼던 반지가 찾을 곳이 감감하게 구멍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또 가뭇없이에는 눈에 띄지 않게 감쪽같이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가 승객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가뭇없이 꺼냈다. 한방눈이 쉬지 않고 내리더니 우리들의 발자국은 가뭇없이 지워졌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부사 가뭇없이는 형용사 가뭇없다에서 나온 것인데 이를 가뭇없게라는 부사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모두 뭔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든지 흔적이 조금도 없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는 한 번의 바람으로 짐승의 발자국도 사람의 자취도 가뭇없게 지워져 버린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당분간 평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서울도 영상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중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고요.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만큼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수일제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몹시 메마른 가운데 이 지역에는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까지 세차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대구와 강릉 1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한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무정 톡톡상담소 목요일 코너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행이 빠르게 번지면서 우리 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독감, 또 기타 겨울철 감염병들 두루 살펴볼 예정인데요. 평소에 이런 계절성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간 교역과 문화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 공공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의 감치 15일 선고가 내려졌지만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2019년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릴레이 총파업을 벌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며 장중 4,000선을 넘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중동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에 이집트에 도착했던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공식 일정 시작할 예정이죠?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집트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 저녁 6시 이집트 정부의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요. 예. 공식 오찬 등을 소화한 다음에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 올해는 한국하고 이집트의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여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주목되고요. 이번에 그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서는 뭐 외교 지평을 넓히고 특히나 방산 또 AI 등에서 중동 아프리카까지 협력 확대를 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네. 이후에 21일 오전에 이집트 떠나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이죠. 남아공으로 이동할 예. 예정입니다. 숨가쁜 외교 일정 이어지고 있고요. 자, 한편 민주당과 혁신당 이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무더기 고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어요. 네, 앞서 그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냈잖아요. 항소 예. 포기에 반발을 하면서 네. 이것에 대해서 이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집단 항명 행위로 규정하고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들은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다 이렇게 규탄을 했고요. 또 검찰도 뭐 행정직 공무원일 뿐인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검사장들이 성명 발표했던 게 사실은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이제 그 법에 있듯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데 네. 집단으로 성명을 내서 여론전을 펼쳤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 쪽들이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나섰는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몰랐다.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예. 좀 법사위원들하고 파열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만을 표출했고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심지어 지금 봤다. 나는 지금 봤고 네. 그리고 뒷감당은 거기서 해라.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제돼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개혁은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심하게 다듬어야 된다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인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그 검사장 18명 고발한 걸 두고 검찰에 대한 겁박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죠. 예, 예. 어제도 사흘째 장외 기자회견 열면서 항소 포기를 규탄했고요. 또 뭐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그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매물로 내놓은 서울 강남구 부동산을 방문해서 뭐 네.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어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 임명에 대해서 인사 폭거다.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서 대장동 수익을 보전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맹공을 펼쳤는데 이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면요. 그 항소 포기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동 수사팀에다가 항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전달한 그런 그렇죠. 쪽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박철우 신임 지검장을 임명을 했다라는 뜻은 법무부는 어쨌든 간 굽히지 않겠다. 밀고 나가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예. 그러면서 또 이런 효과도 있겠죠. 검찰 내에도 다 항소 포기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다른 의견들도 검찰 내부에도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검찰 승진 내용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되면서 또 비어있는 고검장 자리로 승진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고검장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원래 있던 자리는 비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자리가 공석입니다. 네. 그런데 아하. 이름부터 이제 연수원의 연구위원이에요. 뭐 예. 지검장 이런 거랑 그렇죠. 사뭇 달라서 그렇죠. 유배지라고 그러니까 한직으로 간다 이런 건데 예. 일단 한직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온 거고 고검장으로 올라온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한직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럼 일각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입장문 내고 성명 내고 몸으로 뛰었던 그런 검사장들 중에 일부가 여기로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큰 소리가 날 수 있겠고요. 한편 여야 모두 이 지방선거 채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당원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당원 의견 수렴 투표를 오늘 마무리하죠. 네, 정청래 대표가 이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은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모두 같은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비율을 한 표 한 표로 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천명을 했다가 번복을 하면서 여론조사로 수렴하는 거다. 뭐 이렇게 바꿨는데 네. 지금 이 권리당원들 반발이 왜 거세냐면 한 가지는 자격의 문제예요. 10월 한 달만 당비를 냈어도 원래는 뭐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네.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지난달에 한 번 들어왔어도 투표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입김을 똑같이 낼 수 있다. 네. 그것이 당규에 어긋난다는 당내 비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대의원 표에서는 약하고 당원 표에서 유리하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 예. 이런 의구심도 있는 거죠. 네. 게다가 하필 또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대표가 자꾸 그 조명을 뺏어간다라든가 네, 네. 논란이 생긴다 이런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 투표를 하고 오늘 오후 6시까지 1인 1표제 포함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당원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 본격적인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어제 대구를 갔어요. 네. 당내 험지로 꼽히는 곳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 신경을 쓰겠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후에 대구를 간 거는 처음입니다. 네. 멈춰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도록 노력하겠다.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지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장외투쟁 이어가면서 한편에서는 좀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당내 중진들을 연속으로 만나고 있죠. 네,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네. 6선의 주호영, 5선 권영세, 나경원, 조배숙 의원, 4선의 김도읍, 김태호, 한기호 의원 등등 중진 10여 명하고 회동을 가졌고요. 예. 오늘은 또 3선 의원들과 오찬을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자리에서 중진들 만나서 한 얘기는 간략하게는 도와달라, 힘을 실어달라 이거예요. 네.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네.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 여당의 공세가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고 중진들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취지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장동혁 대표도 본인에 대한 해명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예. 발언을 해서 예. 폭풍이 몰아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고요. 네. 중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와 대응을 내세울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기투합을 서로 해보는 모습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여갈 계획이고요. 이르면 주말인 오는 22일에 부산이나 울산 방문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오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또 송원석 원내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죠. 네, 일단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나경원 의원이 어제 오늘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예. 나경원 의원이 한 발언이 회자되고 있는 건데요. 표를 준다면 윤 어게인이라고 내칠 필요가 있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전광훈 목사까지도 포괄해서 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네.
윤호개인이라고 표 준다고 하는데 내쳐야 되느냐? 도둑표라서 안 되고 여기는 사기꾼표라고 안 돼서 안 되고 뭐 그런 건 없다. 표를 주신다는 분은 누구든 의견을 경청한다라고 답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향방과 그 좀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극우 세력도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경원 의원 기사가 많이 나온 거는 그 극우 성향 유튜버 연합단체가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그 극우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출범식을 한다는 건데 그 출범식 장소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대관을 했어요. 예. 근데 국회 시설은 의원실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네. 건데 네. 대관 신청자가 나경원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거 기시감이 좀 있죠. 예전에 김민전 의원이 네. 백골당 기자회견했던 네. 그런 것들이 거론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에 오늘 있을 그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앞두고 나경원 의원도 좀 강성 목소리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2019년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의안과 사무실, 국회 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뭐 빠루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네. 체입에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금됐었어요. 예. 그 작은 창문으로 이제 갇혀가지고 거기서 네. 이렇게 내밀어 보고 있는 그렇죠. 그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잠시 후에 나오게 됩니다. 네. 검찰은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네. 오늘 피선거권 박탈이 될 선고가 나올지 아니면 위기를 한 차례 넘을지 이것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있었던 재판 소식도 살펴보면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증언들이 나왔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원래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니까 오후에 재판에 출석을 한 겁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했다. 계엄에 좀 반대하는 취지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네.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반대 취지로 읽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또 윤 전 대통령 본인은 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민주당사 등의 군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특검팀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송미룡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한 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외관을 좀 갖추자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짬짬이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도 펼쳐졌습니다. 네. 어제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재판에 출석을 했고요. 이 재판 중계가 일부 허용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그 재판 초반에 일부만 공개가 네. 됐고요. 오후 재판 때는 김건희 여사가 침대형 휠체어에 누워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졸기 시작해서 변호인단이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얘기를 해서 퇴정하겠다 요청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누울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침대형 휠체어를 들여가지고 누운 거죠. 예. 재판에서는 그 대선 여론조사 때 그 윤 전 대통령이 뒤처지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고요. 네. 또 그 통일교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목걸이 전달하기 전에 여사님께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느냐라고 보낸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그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였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렇죠. 법원은 기각 이유로 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김진우 씨는 본인이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 주면서 당선 축하 편지도 보냈었던 거. 네네네. 이거 특검이 받다가 다시 찾으러 갔더니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어디 예. 갔느냐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본인이 찢어버렸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예. 다만 이게 중요한 건지 몰랐고 증거를 없앨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날로 깊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 좀 살펴보면요.
중국이 결국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예, 어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 수산물 수입 중단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때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막았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6월 달 때 재개가 네네. 7월 이때 재개가 됐어요. 예. 근데 요거를 다시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도 중단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를 했고요. 네. 지금 뭔가 영화 개봉 중단 그리고 일본 그렇죠. 아이돌 팬미팅 행사도 취소가 됐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이거를 겪었잖아요. 한한령에 예. 그래서 이게 한일령으로 좀 본격화되는 그런 모양새고 네. 경제적 압박뿐만이 아닙니다. 외교 군사적 압박도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일본은 안보리 상임인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가 얘기를 했고 예. 또 군사 행동으로도 지난 16일에는 중국 해경 함선 편대가 그 생카쿠 다오이다오 열도 주변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서해 남부 해역에서 일본을 겨냥한 실사격 훈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점차 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또 다음 카드로 히토류 수출 동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학교에 가면 반에서 이 절반 이상이 독감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할 만큼 독감 환자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어요. 네, 올해 독감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 첫째가 독감 딱 네. 방송하는 딱 타이밍에 네. 독감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주위를 보면 독감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정말 많고 아이고. 학교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응급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열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 지금 검사하면 거의 대부분 독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독감과 더불어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유행도 예년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럴 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집에 노약자가 있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 이런 호흡기 감염병뿐 아니라 네. 다양한 감염병들에 대해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올 겨울 대비해야 할 감염병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요즘 유행하는 독감을 포함해서요.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겨울철 감염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뉴스를 하고 있지만 뉴스에서도 이 독감 환자 늘고 있다는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좀 유독 유행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데요. 네. 이게 독감이 A형 독감하고 B형 독감 두 가지로 나뉘고 보통은 A형 독감이 먼저 겨울에 유행을 하고 봄이 되면 B형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A형 독감 환자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이 오면 그중에 50.7명은 독감으로 의심되는 그런 의사 환자들이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 더 늘어난 상황일 텐데 네네. 이렇게 독감이 의심되고 진단되는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매우 빠른 수준입니다. 보통 A형 독감이 가장 유행하는 피크를 찍는 시기는 해가 넘어가는 연말 연초 이때쯤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 11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예년에 이제 12월 달에 환자 수가 피크를 향해 올라가는 그 수준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에 대한 통계를 시작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를 통틀어서 네. 올해 11월이 가장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피크가 빨리 왔다가 빨리 그냥 유행이 끝나면 다행일 텐데 문제는 이런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날이 추워질수록 더 유행을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아직 겨울 추위가 제대로 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 속도가 빠르다면 이 올 겨울에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유행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치원이나 학교 이렇게 그 단체 생활하는 곳, 영유아나 청소년 중심으로 유행이 되고 있어서 보호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아무래도 백신을 맞는 거겠죠. 맞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보호자와 그리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분들 중에 아직도 예방 접종을 안 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꼭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올해 이번 시즌에 독감에 걸렸던 분이라도 아직 접종을 안 했다면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지금 독감에 한번 걸리셨다면 A형 독감이나 B형 독감 둘 중 하나에 걸리셨을 텐데 네. 독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한 종류의 독감이 걸렸더라도 다른 거에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독감 접종을 독감에 걸리셨던 분이라도 네네. 독감을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아이들 백신 맞으면 열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접종해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안 맞는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백신 맞아서 열나고 아픈 거는 열나고 몸살기운 생기는 거 길어야 하루에서 이틀이거든요. 근데 독감에 걸리면 최소한 4, 5일은 아주 고생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중증 질환으로 폐렴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할 아이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낫고 또 백신을 맞았을 때 독감에 대한 방어력이 한 80에서 90% 정도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아쉽게 100%가 아니다 보니까 1, 20% 정도의 사람들은 독감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회의론적인 효과가 분이 없다, 뭐 있는데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근데 독감에 걸리더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폐렴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할 확률이 5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빨리 회복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접종을 꼭 챙겨서 가족들 모두 함께 꼭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백신이 맞는다고 해서 바로 뭐 예방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기까지 시일이 조금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제 네. 독감 접종을 하고 나면 예방 효과가 생기는 데까지 보통 한 3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독감 접종을 했는데 접종 맞고 뭐 3일 있다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독감 걸렸다. 그래서 독감 접종은 효과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효과가 생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근데 또 문제는 올해 이미 유행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예방 접종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방 접종 말고도 주위에 독감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하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타미플루를 예방적으로 복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감 접종을 아직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 시기상으로 못하신 분들도 있고 독감 접종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아나필락시스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예방 접종을 했는데 아직 뭐 한 1, 2주밖에 안 돼서 방어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분들인데 가족 내 혹은 같은 반에 네. 독감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독감에 걸리기 전에 병원에 방문해서 독감 치료제,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처방받아가지고 이 복용하는 게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네. 화학적 예방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만 1세만 넘으면 미리 독감 치료제를 복용하는 이 화학적 예방요법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처방받으시면 좋겠지만 근데 예. 물론 이 방법은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먹고 나면 하루 이틀이면 약효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임시 방편이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방 접종은 꼭 챙겨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복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주사 안 맞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주사는 꼭 맞으셔야 되고 맞고 난 다음 그 효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예방 접종을 좀 그래서 맞고 나면 열이 나고 뭐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 좋을 때 맞아야 된다. 안 좋을 때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아이가 어떤 경우에 그러면 예방 접종 좀 미루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열이 조금 난다고 해서 예방 접종을 못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예방 접종이라는 게 백신이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거기에 막 반응을 해가지고 방어력을 만들어내야 돼서 사실 컨디션이 좋을 때 접종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특히 독감 접종은 접종 후에 열이 나는 접종열이나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몸이 막 열이 나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백신을 맞는다면 컨디션이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뭐 크게 아프지 않고 뭐 열이 심하게 나는 상태가 아니라면 접종은 가능하니까 네. 동네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서 좀 큰 병으로 특히 뭐 감염이나 면역력 관련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게 받은 치료가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치료를 담당하셨던 주치의 선생님과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독감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감기랑 독감이랑 뭐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 거야 하시거든요.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독감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독감의 가장 큰 특징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열입니다. 39도 이상의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떨어지질 않고요. 그리고 이게 목이 되게 잘 부어요. 그래서 목이 아픈 인후통이 동반되는 게 독감의 주요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독감이 결국 이제 합병증으로 가는 게 폐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침가래 증상을 되게 잘 유발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침가래가 심하고 고열이 난다는 것도 독감으로 의심할 수 있고 또 특징적으로 구토를 많이 합니다. 구역 구토감이 많이 들어요. 네. 이번 독감 걸리셨던 분들 중에 속 안 좋아서 식사를 잘 못했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독감 증상 중에 굉장히 큰 특징이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독감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감 말고도 또 겨울철 되면 유행하는 감염병들이 많잖아요. 어떤 질병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겨울철 유행하는 질환 대표적으로 수두가 있습니다. 수두. 네, 네. 수두는 보통 1년에 2번 유행을 하는데 예.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유행을 합니다. 근데 수두는 이제 걸리게 되면 온몸에 물집이 막 잡히고 열도 나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되게 겁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파력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게 접촉해서도 전파가 되지만 공기 전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격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무서운 질환인데 근데 이게 몸에 물집이 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수두냐 아니냐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물집 잡히는 질환들은 보통 물집이 한 번에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부 병변을 보면 대부분 같은 모양의 물집들이 있어요. 근데 수두는 여기저기 되게 똑같은 곳에서 또 몸통에 똑같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애, 이미 나와서 터진 애 이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네, 순차적으로 생기는 게 다 섞여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집에 병변이 있다라고 하면 수두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두 예방접종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 4에서 6세에 시행하는 수두 예방접종 꼭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수두는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걸렸던 분이 걸린 적이 있던 분이라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수족구병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수족구는 이제 손발, 입에 물집이 잡히면서 열도 나고 장염 증상도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계절과 상관없이 환자분과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족구가 이제 주로 단체 생활하는 시설에서 전파가 쉽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손을 꼭 비누로 씻고요. 그리고 환자가 만진 물건은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격리를 하면서 아이 돌보는 부모님들도 손 정말 잘 씻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옮아요. 그리고 아이가 지나간 자리, 특히 화장실은 열심히 소독하고 청소해서 전파를 예방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되는 이 수인성 전염병도 동절기에 조심해야 할 텐데 뭐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네,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게 주로 더운 여름에 많이 생긴다고도 알고 계실 텐데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랑 로타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장염과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생굴 드시면서 크게 되었습니다. 걸릴 수 있는 것도 유명하죠. 이 두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장염 증상이 생기면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물도 자주 먹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소액을 맞으면서 치료를 해야겠고요. 또 이런 질환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장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요리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식당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화장실도 따로 사용하셔야 되고 네. 주위 사람들은 수시로 비누로 손을 닦으면서 전파를 예방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알코올에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손 세정제로는 잘 안 닦이고요. 아하. 비누로 손을 닦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청소할 때도 락스와 같은 소독약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근데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어른들은 되게 약하게 지나가고 아이들한테 심하게 오는데 네. 이제 국가 예방 접종으로 6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잘 접종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굴을 드실 때는 생굴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네. 혹시 가열조리용으로 적혀 있는 것은 생굴로 드시면 안 되니까 예. 꼭 잘 익혀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렇게 계절성 감염병 유행할 때 우리 아이 유치원에 그냥 보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드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최선의 예방법이 될까요? 안 보내고 싶어도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이 많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 많은 곳에 가거나 아이들이 등교나 등원할 때는 방역용 마스크 요즘은 잘 쓰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수시로 손 소독을 해야 되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몸이 안 좋다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죠. 네. 자,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독감 포함해서요. 겨울철 우리 아이 건강 위협하는 감염병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원 리퍼블릭의 Counting Stars. 원 리퍼블릭의 Counting Stars 함께 듣고 왔고요. 그 사이에도 또 문자를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2373님, 6살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열이 나고요. 구토까지 하면서 기침을 합니다. 이때 빨리 멈출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혹시 독감 진단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되게 대표적인 독감의 증상들이긴 해가지고요. 네. 독감이 맞다면 빨리 진단을 받아서 네. 최대한 빨리 치료제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독감의 경우는 바이러스 질환이지만 특별하게 치료제가 있는 질환이라서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독감이 아니고 다른 호흡기 질환이다라고 하면 사실 치료제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면서 이제 그 증상을 좀 깔아앉히는 약을 잘 복용하고 필요하면 이제 호흡기 치료기 같은 거 사용하시면서 네. 기침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기침을 심하게 할수록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침할 때 그래서 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침을 좀 깔아앉히는 게 중요하겠고 네. 또 열나고 구토하면은 몸에 탈수가 오기 때문에 이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수액을 맞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0556님, 요즘 이 독감이랑 코로나 백신 접종 같이 하던데요. 예방 접종 한 번에 같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독감 접종이랑 코로나 백신 접종은 둘 다 이제 이게 생백신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예방 접종 백신은 크게 두 가지로 생백신,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아있는 거를 몸에 주사하는 거랑 네. 그게 아닌 뭐 사백신 이런 아니면 코로나 백신은 뭐 RNA 백신 이렇게 나누는데 예. 생백신만 아니면 그 동시 접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서 네. 근데 생백신도 사실 같이 맞아도 되는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요. 네, 네. 근데 독감이랑 코로나 백신은 일단 같이 맞아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방 접종하러 가셔서 뭐 물어보시면 아마 뭐 다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안 되면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6692님, 꼭 열이 나야 독감인가요? 6772님, 독감도 무증상으로 올 수 있나요? 비슷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게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항상 열이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네. 80%에서 많으면 90%까지 방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증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온몸에 막 퍼진다는 겁니다. 네. 온몸에 퍼지고 나면 그때서야 열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되는 건데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더라도 몸에서 방어를 잘 한다면 네. 무증상이거나 열이 안 나고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도 독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몸에서
그 우리가 보통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이 번질 때 네. 우리가 어디서 걸려오면 이게 마치 내 몸에 더러운 게 묻어서 내가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다 옮는다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런 독감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잘 안 번지고 증상도 없다. 그러면 전파력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증상이 좀 심하고 강한 사람일수록 전파력도 함께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8590님. 비염이 있으면 혹시 감기나 독감에 더 잘 걸릴까요? 저희 막내가 비염이 있는데 유독 잘 걸리거든요. 하셨어요. 비염이 있다는 거는 코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다. 그리고 코 점막이 약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감염균주가 들어올 때 더 쉽게 감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감기가 걸리더라도 코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가 쉽습니다. 안 그래도 코에 염증이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래서 독감도 뭐 더 잘 걸리냐 이거는 명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호흡기 감염병이 더 취약한 거는 맞습니다. 네. 2453님, 독감 두 종류에 다 걸렸다가 나았다면 다시 걸리지 않는 걸까요? 아까 뭐 A형, B형 따로 다 걸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면역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질문 주셨네요. 일단 독감 두 종류 다 걸렸다고 해도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매년 유행하는 독감이 조금씩 바뀌어요. 똑같은 A형 독감이어도 네. 그 안에서 유전자가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고 매년 B형도 똑같이 매년 조금씩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년 새로운 독감이 돈다. 그래서 매년 예방접종 백신의 약도 조성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걸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면역에 좋은 음식은 사실 건강한 음식을 잘 먹으면 됩니다. 네. 특정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더 면역이 더 좋은 건 아니니까요. 건강한 식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373님, 6692님, 6772님, 2453님까지 커피와 베이글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또 당첨된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데일리 조은별 문화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작품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26일 개봉을 앞둔 영화 한란입니다. 아, 한란. 네, 1948년이죠. 제주 4.3 사건을 그린 작품이고요. 네. 이제 성인이 됐어요. 아역 배우 출신 김향기 씨. 하하, 네, 그리고 정말 7살 아역 배우 김민채 양이 주연입니다. 네. 그래서 2023년에 그녀의 취미생활로 27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관왕이었던 하명미 감독님이 직접 대본도 쓰고 연출도 맡으셨고요. 오, 네. 30회 아이치 국제영화제 초청작입니다. 자,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면 참 우리 민족에 큰 아픔을 준 사건이에요. 이게 미 군정식에 발생해서 정부 수립 이후까지 7년간 지속된 사건인데 뭐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는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좀 심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영화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4.3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토벌대를 피해서 이제 한라산으로 피하는 네. 주민들 모습이 떠오르곤 하잖아요. 예.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토벌대를 피해서 산으로 갔는데 또 노인과 아이들은 산세가 워낙 험하니까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생이별하는데 다시 그 생이별한 가족들이 만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향기 씨가 일단 해녀고요. 네. 이제 6살 딸 혜생이를 둔 아이 엄마예요. 엄마. 네. 그래서 이제 토벌대 피해서 산으로 갔는데 역시 이제 산세가 험해서 딸을 놓고 옵니다. 아이고. 근데 네. 토벌대가 마을에 불을 질렀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어이, 어떻게?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딸을 찾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가는 길에 또 무장대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무장대가 당신 딸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을 도우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예.
간신히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네. 근데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혜생이도 그 어린 아이가 예. 엄마를 찾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네. 정말 산길에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돼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다시 이제 토벌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 들으면서도 막 계속 이렇게 불안하고 막 쫓기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김향기 배우가 어린 나이 4살에 데뷔를 해서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막 그랬던 이 김향기 씨가 이제 아이 엄마 연기를 한다니까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이 들고 또 이번 영화에서 제주 사투리를 워낙 훌륭하게 해서 이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준비를 했던 걸까요? 일단 김향기 씨가 네. 좀 26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로. 벌써 그렇게 그런데 됐어요. 네. 이렇게 젊은 배우가 아이 엄마 역할을 해. 근데 하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엄마들이 좀 젊었다. 그래서 젊은 그렇긴 배우가 하죠.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김향기 씨한테 가장 먼저 대본을 줬는데 김향기 씨가 대본 읽고 일주일 만에 답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이 하 감독님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제주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쓰기 위해서 이 제주어 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여 명한테 감수를 받았는데 향기 씨가 한다고 하니까 네. 향기 씨 그러면은 우리 제주어 과외를 받으시다. 그래서 향기 씨가 정말 과외를 받으면서 열의를 불태웠고요. 이제 다른 촬영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네. 때는 뭐 온라인 줌으로 1대1 과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영화 보면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 제주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자막이 필수고요. 네, 뭐 네, 제주 네, 네. 고어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건 정말 완벽한 제주어 영화다. 이런 댓글 달렸습니다. 이 현지인들이 인정한 맞습니다. 완벽 제주어 영화가 되겠고 이 김향기 씨가 엄마 역할 맡았다는 것도 저는 진짜 놀랍지만 사실 예고편 보면서 아니 진짜 이 향기 배우 어릴 때랑 닮았다. 딸 이 김민채 양 진짜 모녀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어떻게 캐스팅한 걸까요? 사실은 이제 제주어를 해야 되니까 먼저 제주에서 찾았어요, 아역 배우를. 근데 네.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마땅한 배우가 없어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네. 이제 민채 양을 서울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민채 양이 이제 6살 때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또 커서 7살이 됐어요. 아이고, 네. 현장에서 이제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 아직 애기니까 네. 이 산길이 굉장히 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산악 구조대원분들도 섭외해서 민채 양 힘들지 말라고 이제 많이 걷거나 할 때는 구조대원분들이 민채 양 안고 아이고. 업고 이렇게 막 이동했다고 합니다. 예, 뭐 이 대본 작업부터 캐스팅 또 뭐 촬영까지 진짜 이 감독님의 치밀한 준비 과정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감독님의 그런 열의가 좀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 이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감독님이 사재를 털었다고 해요. 아이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뭐 전세를 뺐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좀 저도 이럴 정도로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네. 제주에 거주하면서 매년 4월 3일이 될 때마다 이제 제주 도민들이 서로 이제 마음 아파하고 마음 추스리는 모습을 보고 네.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제주 콘텐츠진흥원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지원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경기 인디시네마 조각투자 공모작으로도 선정이 됐어요. 어허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내내 자금난을 겪어서 결국에는 감독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개인 사재를 털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고 좀 감독님의 뜻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한란이라는 제목이 네. 겨울 한라산에 피는 난초라는 뜻입니다. 한란. 네, 천연기념물 191호예요. 예. 그래서 추운 겨울에 피는 난처럼 제주 4.3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좀 모쪼록 많은 분들이 이 제주 4.3 기린 한란 관람하시고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20일 개봉한 영화 디바 야누스입니다. 네. 한국 최초의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였던 고 박성현 선생님의 삶, 또 선생님이 40년간 운영해온 클럽 야누스를 조명하면서 한국 재즈의 발자취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1984 최동원, 이 다큐멘터리 영화 연출했던 조은성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15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 초청돼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 고 박성현 선생, 지금 아마 들리실 것 같은데 보컬 박성현 선생님 음색이 지금 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재즈계 대모로 불렸던 분이에요. 한국 재즈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혹시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선생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세요. 1943년생이십니다. 네. 그 당시 명문 이화여고를 졸업했고요. 이제 미8군 무대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이제 재즈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예. 선생님 아버님께서 또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아버님 영향으로 AFKN에서 뭐 베니 굿맨이나 마리오 란자를 듣고 이제 약간 재즈의 매력에 후딱 빠졌고 네. 오디션 때도 뭐 스타더스트나 저스트 인 타임을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합격을 예.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음악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숙명여대 작곡과에 진학을 했고요. 네. 1978년에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재즈를 부르고 싶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토종 재즈 클럽인 클럽 야누스를 열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 클럽이라는 걸 뭔지 잘 모르니까 네네. 야, 너 술집 열면은 지옥에 가서 이제 화롯불 머리에 이고 있게 될 아이고. 거다. 이러면서 막 만류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네. 그 시대에 네. 네, 클럽을. 네. 네. 근데 이 야누스를 거쳐간 후배 뮤지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애착이 강해서요. 네. 이 야누스가 이제 경영난을 맡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본인의 집과 또 본인이 소장했던 LP 1000여 장을 팔 만큼 굉장히 이곳을 지키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 공로 이런 공로들을 다 이제 나라에서도 인정해서 제11회 한국 대중음악상 공로상, 제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인생을 재즈에 바친 모든 걸 바친 그런 분이라고 해도 될 텐데 영화에서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주로 이제 선생님의 인터뷰랑 공연을 통해서 이제 재즈에 헌신했던 선생님의 자취를 따라가고요. 네. 또 함께 무대를 지켰던 동료 뮤지션들 얘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클럽이니까 이제 술도 같이 마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술을 마시다 보면 이제 좀 손님들이 좀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아니 공연하는 도중에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손님들한테요? 네. 그만큼 어떤 재즈의 고유한 품격이나 이제 호흡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네. 좀 선생님이 보고 싶었던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2018년 클럽 야누스 40주년 축하 공연 거기서 열렸던 선생님의 마지막 공연 장면과 또 2019년에 박효신 씨랑 함께했던 광고 촬영곡 네. 바람이 부네요. 이 촬영 현장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최윤정님께서도 이 바람이 부네요 듣고 완전 반한 노래라고 지금 해주셨는데 아마 이 작품 연출한 조은성 감독도 박성 선생님 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계기로 이 작품 연출하게 됐나요? 사실 조은성은 진짜 팬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영화 촬영 감독이신 나이석 감독님의 아내분께서 한국의 대표적인 재즈 보컬리스트였던 말로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아 감독님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은성 감독님이 나이석 감독님과 말로 씨를 통해서 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시다. 그리고 이 클럽 야누스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네. 이제 그걸 기록해야겠다. 해서 촬영을 시작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때 팬데믹이 닥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이 그 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인터뷰는 답지를 못했고 예. 좀 감독님도 이제 그때 좀 많이 방향성을 놓고 고민을 하시다가 선생님과 함께했던 오랜 아티스트들의 인터뷰 중심 영화로 방향을 전환해서 드디어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유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그만큼 더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요. 이 깊어가는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OTT 시리즈 소개해 주셔야죠. 네, 지난 17일부터 쿠팡플레이에서 이제 방송되고 있는 UDT 우리 동네 특공대입니다. 아하, 네. 특공대라 그러면은 뭐 거창하게 지구 평화 지키는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내 가족이나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뭉친 예비역 특공대의 얘기를 그린 코믹 액션물이고요. 네. 윤계상 씨, 진성규 씨, 김지현 씨, 고규필 씨, 이정아 씨, 이봉련 씨 등이 출연합니다. 예. 예비역 특공대 활약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유쾌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여기 지금 출연 배우 중에 윤계상 씨, 진성규 씨는 범죄도시 1편에도 같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누군지 아니? 아이고 잘 따라 못하겠는데 명대사로도 유명하고요. 맞아요. 이거 그때 당시 아주 전국적인 유행어였습니다. 네. 그게 벌써 8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네요. 두 분이 8년 만에 호흡을 맞췄고 그 유명한 니네 누군지 아니? 그게 예. 이제 장첸. 그렇죠. 네, 그때 남자들의 로망이었고요. 장첸. 진성규 씨가 이제 위성락이라는 악역을 맡았고, 그때 무서웠는데. 네, 진성규 씨 이 역할로 청룡영화제 나무 조연상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두 분이 빌런을 잡는 역할이고요. 좀 코믹해요. 그래서 윤계상 씨가 이제 살상 특수작전부대 출신의 보험 조사관 역할인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네. 동네에서는 쟤는 군대 안 갔다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래요? 예, 그런 분이고요. 이제 네. 진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대터래 부대 훈련 중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정비대대 전출된 인물을 연기를 합니다. 아하하. 그래서 동네에서 뭐 철물점도 하고 문구점도 하는데 이 두 분이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동네에 폭발 사고가 나면서 갑자기 그 동네에 숨어있던 특수부대 출신들이 다 튀어나와서 동네를 지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두 분이야 뭐 범죄도시 1편부터 해서 두 번째 호흡이다 보니까 케미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배우들 또 활약도 기대되네요. 네, 김지현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임대 조교 출신이고 어. 또 지금은 마트 사장 역할로 나오고요. 네. 이제 고규필 씨 범죄도시 3에서 초롱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초롱 씨. 근데 네. 이제 초롱이가 전직 사이버 작전병 출신의 특공무술 체육관장으로 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정아 씨 박격 보병 출신 엘리트 공대생을 연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브레인이고요. 네. 이봉영 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을 타서 유명세를 탄 국회의원으로 출연합니다. 네. 영화 OTT 소개하는 라디오와 팝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세 가지 작품 함께 만나봤습니다. 디지털 데일리 조은별 문화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2884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세모정 처음 들어보는데 160번 버스 도봉 가는 버스 아닙니다. 버스 기사님께서 또 들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 디바의 아누스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박성현, 박효신 함께 부른 바람이 부네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춥지 않은